네, 자, TET급 제57회입니다.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BF3. 합격률은 조금 10% 정도 좀 낮았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과장님, 지난 연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 원을 신입사원이 기부금으로 입력한 오류가 결산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수정 전 결산서 상에는 관로가 되었겠군. 수정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직원 결혼 축의금이면 원래 이거 뭘로 처리하죠? 그렇죠.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이걸 안 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과대냐 과소냐.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암기되면 좋고 안 되면 거기 프로그램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이 순서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될 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돼야 될 건데 요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어디로 갔느냐? 영업의 비용. 여기 와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있어서 만약 100원이다. 그럼 100원을 빼면 영업손익이 나올 건데 요 100원을 안 뺐습니다. 안 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00원이 많아지겠죠. 비용을 안 뺐으니까. 그럼 영업이익은 과대 계상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안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자, 근데 여기는 법인세 차감전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나 당기순손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뺄 거를 여기서 뺀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정답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과대 계상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구나. 10만 원. 자, 과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2번 문제. 자, 다음 중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무형자산, 배정가공비 적용등록 메뉴가 보면 다 나와 있죠. 자, 영업권. 자, 영업권은 돈 주고 산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일종의 우리 권리금이란 말을 사회에서 많이 쓰는데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 웃돈을 붙여서 팔고 사고 하죠. 자, 그럴 경우에 영업권이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장사가 잘 돼. 그럼 영업권을 만들어야지.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건 안 되고,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거는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벌써 나왔고요. 1번이 정답이고. 자, 프로젝트 초기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하였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할 때 엄청난 돈이 든다 그래요. 연구 단계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연구 단계에서는 시험 연구비 또는 경상 연구 개발비에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개발비 또는 특허권을 냅니다. 자, 지금은 무형자산이 안 되고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 지출하였다. 이거는 뭐 소모품비 또는 뭐 여러 가지 도서 인쇄비 그걸로 처리하고요.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지급하였다. 교육훈련비 이것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2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1월 1일 기계장치 샀어요. 자, 취득원가는 300만 원인데 그중에 정부 보조금이 50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해라. 그러면 정액법 감가상각에 의거해서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3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연 6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서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줬는데
이 300만 원 중에 50만 원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는 이 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죠. 정부에서 받은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50만 원을 나누기 내용연수 5년으로 하면 10만 원이 이 중에서 감가상각 중에 10만 원은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총 60만 원 중에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는 거 1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보조금. 자, 그다음 맞죠? 예. 4번 문제. 자, 다음 중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채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자, 여기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거. 요거는 할인 발행했을 때의 표입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누가 안 사가요. 그래서 싸게 95만 1,963원에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해서 자, 그래서 48,037원을 싸게 발행해서 장부에 표시합니다. 사채 해가지고 액면금액 100만 원 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급 요거 48,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3년 뒤에 요 채권을 회수할 때 돈을 돌려주는데 그때는 100만 원 돌려줍니다. 그리고 요 채권을 사간 사람들은 액면 이자 10%니까 매년 10만 원씩 받아가요. 100만 원에 대한 10%. 자, 요거 받아가지 싸게 사서 그 다음에 돌려받을 때는 100만 원 다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혜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 보니까 유효이자가 12%, 원래 액면이자보다 2%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48,000원을 요거를 계산해서 12%로 환산해서 이 금액 그 다음에 원래 액면이자에 추가로 준 거 빼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부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사채 유효이자율법 계산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시험 볼 때 이거 다 어떻게 그래요? 알아둘 거 액면이자 10% 사채 채권에 기록되어 있는 액면이자는 매년 일정하다. 그 다음 나머지 유효이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장부금액 매년 1년 지날 때마다 11만 4천, 11만 5천, 11만 7천, 14,000, 15,000, 17,000, 96만 6천, 98만 100만 원. 점점점 어떻게?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반대로 근데 사채 할증 발행이다. 이 회사가 너무 인기가 좋아. 그럴 일은 뭐 거의 없는데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뭐 105만 원에 발행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부 금액 요 표시할 때는 반대로 갑니다. 차감이 아니고 더해서 장부에 표시했다가 점점 그거는 줄어듭니다. 할인 발행 차금은.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발행 시점이 유효이자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자, 이건 맞죠?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어떻게 장부에 아까 표시한다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자, 할증 발행입니다.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할인 발행하면 이거 맞아요. 액면 금액 100만 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까 48,000원인가 빼고 나머지 장부 금액 표시했죠. 자, 근데 할증 발행은 반대로 더해서 차감이 아니고 더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액면이자 빼놓고 다 증가하죠. 장부 금액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다 증가합니다.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 금액은 요거는 매년 동일하죠. 액면에 적혀 있는 대로 아까 10%면 매년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요 57회에서 자, 또 재고자산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12월 상품 거래 내역이다.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입니다. 적용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총평균법이 뭐냐? 지금 자, 보세요. 기초재고, 매입, 매출은 빼고 매입. 요 매입과 기초를 다 수량을 다 더하고 그다음 금액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처럼 그때마다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100개 곱하기
1,000원. 그럼 10만 원이죠. 그다음 자, 매입 1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12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또 100개를 사왔습니다. 1,400원씩 14만 원입니다. 점점 올라가죠. 자, 그러면 총 금액을 합치면 36만 원. 자, 수량 100개 100개 요거 100개 300개입니다. 나누기 300개. 그러면 얼마예요? 1,200원이 나옵니다. 개당 총평균법 단가는 1,200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150개인데 4,000원에 이건 판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나오죠? 얼마예요? 4, 50, 4, 4, 6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매출 총이익이니까 매출 총이익 공식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마이너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자, 그러면 매출액은 요거 아까 곱하기 하니까 순매출액은 60만 원이죠. 마이너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150개 판매한 수량의 원가, 개당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거 1,200원이죠. 그러면 150개 곱하기 1,200원. 자, 그럼 얼마예요, 요거? 내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자, 매출 원가는 18만 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60만 원에서 18만 원 빼요. 그러면 42만 원이 나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6번 문제. 자, 대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합계잔액 시산표 일부이다 2022년 10월 1일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 경우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하고 금액으로 옳은 것. 자,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게, 미리 나와버렸네. 요걸 눈여겨보세요.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이 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만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쪽 대변에 있죠. 2만 원. 그러면 대손충당금 요거 분개하면 차변에, 자, 우선 대손충당금 2만 원 사용합니다. 대손충당금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직접 대손 상각비 해서 나머지 8만 원이죠. 1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예.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2만 원, 대손상각비 8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세,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로 보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광업권이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업권. 자, 내가 이제 광업권을 얻었어요. 이 안에 뭐 금이 있다. 동이 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보겠죠? 그러면 이건 매출로 봐서 재화의 공급으로 합니다.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화재로 재고 자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망했다 싶은데 이거를 판매로 봐서 세금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해 손실 내서 비용 처리합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지체 상금이 수령.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체 보상금, 우리 이런 말도 있죠. 공사를 예정된 날짜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 물어라? 이건 아니죠. 그거는 손해본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기 때문에 판매로 봐서, 매출로 봐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죠. 자, 정답은 나왔고요. 현물 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기 과세거래에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 사업이 잘 돼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근데 세금을 좀 빼돌리기 위해서 야, 우리 물건 그쪽에다가 출자하는 걸로, 현물 출자, 돈이 아닌 물건으로 출자하는 걸로 해서 원가로 주고 거기서 다 팔아 먹어요. 그럼 그 이익은 출자한 사람이 또 다 챙기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다른 데 사왔어. 그럼 매입세 공제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현물 출자한다는 명목하에 자회사에 넘겨주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또 팔아서 이익 챙기고 이중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과세거래로 보고 너네 매출로 잡고 세금 내.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탈세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또 계산 문제 나왔는데 아까 말한 뭐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할 때 자,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 전자제품 제조업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받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 250만 원 세액입니다. 당연히 이거 공제받아야죠. 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이거 불공매입 앞에서 배웠죠? 자, 요거는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탈세 우려가 있어서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3,500cc, 1,000cc 이상이면 안 됩니다. 물론 카니발 같은 경우 9인승 그거는 돼요. 근데 보면 막 외제차 몰고 다니는 그 대표이사들 있잖아요. 요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자, 이건 안 되고요.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구입 관련 이건 당연히 되죠. 제조용이니까 120만 원, 두 개 합쳐서 370만 원. 네, 여기 있네요. 2번이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소득세에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회계 씨 2022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회계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김회계 씨 종합소득금액 있고요. 부양가족 현황 모두 생계를 같이 해요. 배우자 자 소득 없습니다. 자녀도 소득 없어요. 근데 부친이 사업소득금액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요거 인적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73세 소득 없어요. 그러면 세 사람의 본인까지 하면 4명입니다. 4명, 4인 곱하기 150만 원씩입니다. 기본 인적공제. 그러면 600만 원 일단 되고요. 자, 여기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자, 자녀 있고 모친 73세,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 더 더해주고요. 자, 또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자 보면 장애인이란 말이 있죠. 장애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200만 원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총 얼마? 900만 원. 예, 4번. 900만 원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예, 됐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말하는 그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득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소득세 종합소득. 근로소득자, 우리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들은 그 다음에 원래 2022년 소득은 2023년 2월 달에 근로소득세 신고하면 끝나죠. 근데 종합소득세는 그 석 달 후에 5월 달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전부 다 합쳐서 신고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을 5월 달에 한꺼번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해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종합소득 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다 하는 것은 누구냐면 회사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대신해주냐?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담당자가 되면 회계 담당자가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다 미리 공제하죠. 그걸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한다. 맞는 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것만 있고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 없겠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의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 신고를 말하는 건데 일용 근로자는요.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 하루하루 일당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요? 밀란 일어납니다. 이거. 자, 납세 의무가 연말정산의 의해가 아니고 분리과세로 이미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우리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에 질문을 올린 것까지는 제가 커버를 못하니까 들어와서 간단히 가입 그냥 뭐 객관식 질문 한 몇 개만 답변하고 가입되면 등업 이런 거 없이 아무 때나 글 올리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이 한 40만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검색창을 이용하면 공부보다 막힌 거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아직도 그 화면이 흐려요 하시는 분은 있는데 지금 이거 4K급으로 촬영한 겁니다. 요 밑에 톱니바퀴 여기에서 HD 고화질로 클릭하면 선명하게 보일 거고 여기서 속도 조절 다 가능하니까 빨리 보고 싶으면 빨리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강의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